멜로디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팝음악계 최대 히트곡이었던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가 표절 분쟁에 휘말려 결국 패배했습니다. Stay With Me는 빌보드 싱글 차트 2위,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어마어마한 히트곡인데요. 작곡가는 그동안 노래를 부른 샘 스미스 본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락의 거장 탐 패티가 Stay With Me는 자신의 1989년 곡 I Want Back Down과 유사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는 결국 받아들여져서 샘 스미스는 이 노래 저작권 수익 중 12.5%를 탐 패티에게 지불하게 됐다고 합니다. 샘 스미스는 자신이 Stay With Me를 작곡하기 전에 탐 패티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번 유사성은 전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는데요. 순순히 합의에 응한 것을 보면 아마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표절의 원곡으로 지목된 탐 패티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탐 패티의 1989년 곡 I Want Back Down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특허료 분쟁을 갑자기 끝낸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유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료 가지고 분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끝냈습니다. 삼성의 원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운영체제 특허료를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1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휴대폰 부분을 인수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삼성전자가 MS에게 특허료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분쟁이 종료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게다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화해한 배경 무엇인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 전화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이 특허료를 지급을 하다가 안 했다가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네네. 종료가 됐어요. 네. 변리사님은 혹시 예상하셨나요? 네. 원래 소송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MS와 삼성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이제 소송이 시작됐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네. 아니,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이쪽 분쟁이 나는 쪽에서는 보면은 네. 적을 수도 있지만 작지는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76억 원, 하나로 그렇죠. 76억 원 정도 되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데 글로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같은 것들은 많이 봐왔었는데 배상액이 엄청났죠. MS하고도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은 좀 새삼 다시 좀 깨닫게 됐었어요. 네네. 이게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운영체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잖아요. 네네. 이걸 쓰는데 MS의 특허료를 지급을 해왔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특허라고 하는 게 어떤 기술적 특징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제품을 보호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게 구글이지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96년부터 윈도우 C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원래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된 기술적 특징을 보호하는 그런 특허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96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모바일 디바이스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용을 하던 아니면 뭐 타이젠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던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운영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됩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다는 아니었겠죠. 다는 아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체제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운영 체제에 관련해서 이제 뭐 새로운 좀 신기한 기술을 들고 나온 그런 회사가 있으면 또 M&A를 하면서 네. 자기의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특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재산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들을 계속해서 늘려오면서 MS가 네. 다 보유를 하고 있었고 네. 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으면서 수입을 올려왔는데 네. 삼성전자도 지급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13년 9월에 네. MS가 노키아를 인수를 하니까 네. 그때부터 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뭐 그 작년에 이제 그런 그 소송 사건이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원래 삼성과 MS는 그 특허에 관한 그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키아가 인수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회사가 원래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였는데 이제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던 삼성전자가 이거는 이제 계약 내용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라이센싱 비용 지급을 조금 미루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노키아를 인수를 하긴 했지만 MS가 이 운영 체제를 안 갖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네.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왜 안 주냐라고 하니까 원금은 또 줬더라고요. 원금은 줬습니다. 예, 네. 원금은 줬는데 이자를 안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합의한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네.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S가 뭐 이자 요거 받자고 소송을 한 거였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해결이 됐다라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작년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소송으로 이렇게 표면화시킬 필요가 없는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거 이제 소송으로 해서 언론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S가 뭐 나중에 소송에서 뭐 이길 확신도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중간에 원금도 지급을 했고 했기 때문에 뭐 이자는 뭐 받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럼 MS가 약간 좀 삼성전자를 글쎄 의식해서 그 세상에서 좀 어떤 그 힘 같은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사실은 뭐 애플과 삼성 소송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애플 삼성 소송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를 좀 만들면서 양사의 그 마케팅에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이 이런 그 마케팅적으로도 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목적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있죠. 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의 그 지루한 이 소송들이요. 네네. 이게 양사의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는 것들은 어떤 증거로 좀 나타나나요? 일단은 뭐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들은 거지만, 뭐 삼성 쪽에 이제 마케팅이나 전략 쪽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뭐 마케팅적인 효과가 실제로 이제 손해배상액보다는 몇 배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이게 이슈화가 전 세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일면을 장식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을 했죠. 2011년부터 한 2년, 3년간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고적인 마케팅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S도 약간 그런 걸 노린 셈이네요. 글쎄요. 근데 그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원래 MS랑 삼성이랑 예전에 이제 데스크탑 운영체제 때부터 워낙에 그 공고한 그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샤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는 네. 약간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를 굳이 해보려고 한다면 그런 마케팅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쉽게 또 이 분쟁을 종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면에서 뭔가가 오갔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오가는데 변리사님은 어떤 걸 좀 추측을 해보시나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뭐 삼성전자 분들이 이걸 들으면은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MS에서 윈도우 10 운영 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PC, 뭐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그다음에 태블릿 뿐만 아니라 어떤 웨어러블 기기 쪽에도 지금 그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다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 8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역시나 이제 삼성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했었고, 지금도 역시나 이런 그 강력한 하드웨어 메이커인 삼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빨리 종결된 이유는 이제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그 조만간 출시되기 때문에 삼성과의 협조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본인들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아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걸 통해서 운영체제 좀 잘 팔아보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봉합이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다.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나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됐는데 또다시 소송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으로 특허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투자한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또 무기화 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역시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IT 업체들도 보면은요. 보통 이제 특허만 가지고 장사하는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잖아요.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뭐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특허 전문 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인텔, 그다음에 뭐 애플도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 전문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을 짓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좀 없지 않을까.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 법원에도 소가 제기가 됐었지만은요. 국제상공회의소 ICC라는 곳에도 이 소송이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MS를 고소한 곳이죠. 고소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중재를 해달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었나요? 법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사실 확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라는 곳은요. 그러면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해외 뭐 무역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곳인데 이제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관세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세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특허 침해품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상공회의소나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그 특허나 상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좋은 그 결과를 받게 되면 그
유리한 전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었죠. 네. 네. 어쨌든 MS와 삼성 간의 특허 분쟁은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그 앞으로도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한 네. 그런 합의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뭐 특허를 둘러싸고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진흥전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비를 잘 하고 있으려면은 네.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 웨어러블이랑 그 사물 인터넷 분야가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야에 관해서도 역시나 MS나 IBM 그다음에 뭐 그 퀄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특허 가지고 장사하는. 특허 가지고 장사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특허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뭐 지키고 있는 보여주는. 네. 아, 표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수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수비적인 입장에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제 공격이나 이런 거를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뭐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증세와 복지 없는 증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7가지 복지사업 구조조정만으로 연간 12조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는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 짚어봤지만 진짜로 좀 가입할 만한 상품인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 부담률입니다. 요즘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저부담이냐 중부담이냐를 따지는 대표적인 기준이 국민 부담률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강제로 떼이는 사회보험료를 모두 더한 뒤 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보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24.3%였습니다. OECD 평균인 34.1%보다 훨씬 낮고 OECD 30개 나라 중 28위죠. 우리 국민이 선진국에 비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조금밖에 안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되려면 OECD 평균 정도까진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건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증세 없는 복지, 복지를 줄이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복지를 구조조정하면은요, 복지를 좀 받는 걸 줄이면은 재정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던데요.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27조 원 정도 복지를 늘린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중에서 한 14조 원 정도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선 때. 근데 지금 14조 원이 지출 구조조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실천을 못했고 최근 그저께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12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가지를 구조조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현실성이 극히 희박한 얘기죠. 한번 그러면 뜯어볼까요? 7가지를 뭘 줄이면 된다는 건가요? 네, 7가지를 5가지 한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 지금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예, 그걸 입법하면 연간 3조 5천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방교육청의 그 2월 불용액이 좀 많아요.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절감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금 체납액이 한 12조 원이 좀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한 20% 줄이면 한 2조 5천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상위 30%에서는 주지 말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8천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새누리당 얘기고. 선별적 복지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이나 복지사업 부당 지급 이런 것 등등 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12조 7천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다 뜯어보면 현실성이 극히 희박한 얘기죠. 그런가요? 현실성이 이제 없는지 지금까지는 산수를 했고요. 이제 정말 하나하나 좀 경제학적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화로 연간 3조 5천억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2045년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평균 내봤더니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너무 막연한 얘기고,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지금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개혁 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재임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돈 한 1조 6천억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연금학회 쪽에서 아마 추계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원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기박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상당 부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조 원도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입법화가 되는 것 자체가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렇죠.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되는 쪽으로 봐도 한 1조 정도, 1조 6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원안 그대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야당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 노조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 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조 원도 좀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그 2월 불용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에 조금 주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2월 불용액을 줄인다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청에 적게 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조세연구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은 이제 학교 수는 학급 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상당히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학생 수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특히 도서, 상간, 조그만 학교들은 완전 직격탄을 맞을 거 아니겠어요? 지원을 거의 못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절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가기도 그렇고 이거를 조세현 것처럼 완전히 뜯어고치면 지금 뭐 상간 벽제 그 작은 학교들은 다 이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뭐 4조 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현실상은 거의 없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가 2월 불용액이 대략 한 20조 되거든요. 1년에. 예,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한 4조 원 정도다 하면 좀 많긴 하지만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니고요. 예, 중앙정부도 많은 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신설비, 교실 증축비에서 의외로 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 사업비들은 계속 사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이제 예산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다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행정기술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전 이거는 약간 좀 더 현실성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국민연금 체납액도 엄청나게 많고요. 건강보험을 정말 그 돈도 많으면서 안 내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이걸 좀 줄이면은 지금 20%만 줄이면은 2조 5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거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줄여야 되겠죠. 지금 12조 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걸 줄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이라는 거는 이게 채권 채무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채권자고 낼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예금 통장의 잔고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조 5천억 원을 이제 받아낸다 그러면 그거를 뭐 몇 년 사이에 받아낼 거냐. 가령 5년 사이에 받아낸다고 그러면은 2조 5천억이 들어오겠지만 1년으로 치면 5천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천억 이상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줄여야지 되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거둬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좀 거둬야 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그렇게 거고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죠. 이제 무상급식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주자라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 무상급식 논란이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동수당.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90개국 중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소득과 무관하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다달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급식이 한 달에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복지는 뭐 과도한 복지가 아니고 뭐 이게 선별 복지 보편을 다 떠나서 그냥 아동수당 뭐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 그렇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의무교육에 월 5만 원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못한다 하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선별이냐 복지냐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뭐 후퇴할 명분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부당수급, 또 복지사업 부당지급 이런 걸 방지하면은 1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주장은요?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정책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런 거를 적발해내고 또 이렇게 회수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무조사에서 이게 지하경제 줄이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3천억 원 이상을 뭐 단기시일 내에 빼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뭐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네.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일부가 되지, 일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홍 소장님의 최종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출 좀 가계부에서 구조조정하고 이런 걸로는 재원 확보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쭉 얘기한 걸 다 더해보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2조 원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한 얘기는 12조 정도 된다 하는데 그중에 한 6분의 1인 2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제 생각인데 이것도 정부 열심히 해야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2조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2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정세 없는 복지라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통령이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조 원 뭐 지출 구조조정에서 복지 예산을 쓰겠다 했는데 뭐 지금 거의 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향후에 물론 열심히 뭐 정부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 소장님 그러면은 이 부족한 그 재원은 증세를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뭐 당장에서 뭐 지금 야당에서 하는 얘기처럼 법인세는 좀 뭐 노무현 정부 때로 좀 환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원하면 대략 한 뭐 9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다 처리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예. 그걸 실천하려면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세는 불가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법인세부터라고 전해주셨네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정부가 집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주택을 구입해서 향후에 집값이 오르면은 은행과 나눕니다. 그래서 수익 공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기지 상품이 나오는데요. 빠르면은 다음 달 3월부터 나올 것이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굉장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요. 집을 사서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은 은행과 나눈다. 이제 구조는 매력적이거든요. 네. 예, 이게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공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뭐 이런 뜻일 테고요. 네.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니까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매우 싼 금리로 대출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후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대출해준 은행과 또는 이제 주택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집 주인이 함께 나눕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그 손실분을 대출 기관하고 집주인이 나누는 것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2013년 10월에 이미 출시가 돼서 지금도 판매 중인 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월인데 앞으로 3, 4월에 판매될 예정인 은행에서 주관하는 공유형 모기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집값이 하락하면은 손실분을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기존 상품은 그런 것 같은데 새로 나올 상품은 대출자가 그렇습니다. 전에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이미 하고 있는 2013년 10월에 나온 건 수익 공유형이 있고 손익 공유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손익 공유형은 이익도 나누고 손해도 나눈다 이런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3, 4월에 이제 은행 주관으로 나오는 상품은 수익 공유형만 합니다. 그렇죠. 손실은 대출자가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나요? 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집값의 40%에서 70%까지 대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 돈은 30%만 있어도 집을 장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대출 금리는 연 1에서 2% 수준입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장기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3억 원 아파트 장만한다면 이제 70%니까 70%가 2억 1천만 원이지만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되니까요. 네. 2억 원을
이제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것도 연 1에서 2% 매우 낮은 금리로 20년 장기 대출을 받는 것이고요. 현재 주택 대출 금리가 은행의 이제 고유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3에서 3.5%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주택 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 이 대출 상품은 연 1에서 2% 금리이니까 주택과 관련된 대출 상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대출 만기니까 20년 대출 만기가 됐거나 네. 또 그 이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뭐 집 팔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을 주택 기금 그리고 집 주인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이제 손익 공유형인 모기지라면 네.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주택 기금과 집 주인이 이제 함께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공유형 상품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 그 수익과 손익을 계산하는 그 시점이요. 네. 20년이 되는 건가요? 언제 서로 이걸 공유를 하게 되나요? 사는 시점입니다. 사는 시점에서요? 예. 사는 시점에 가격이 사는 시점 또는 대출 기간 20년이니까 대출 종료 시점에 이제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익 공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올랐을 때 상승분을 나누는 상품이고요. 주택기금에서 상한을 5%로 정합니다. 그 이내에서만 이익을 주택기금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이 있고 손익 공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제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서 내 집을 장만했다면 말 그대로 수익과 손실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게 되고요. 예. 이때 나누는 비율은 대출액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2억 원 주택을 장만하면서 주택 가격의 40% 그러면 8천만 원이 되겠죠. 네.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짜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후 집값이 상승을 해서 이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의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 비율만큼 40% 대출받았으니까 40%는 주택기금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60%는 집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집값이 하락을 했다면 수익 공유형은 이익이 났을 때만 이제 공유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집주인의 온전한 책임이 되는데 이제 손익 공유형이라면 집값이 하락했다면 그 손실금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대출 비율대로 이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 집을 안 팔고 그냥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동안에는 수익이든 손해든 공유를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품인데 그러면은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 부부 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그렇죠. 됩니다. 예, 이게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만 30세가 넘는다면 단독 세대주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전에 내 집을 장만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없지만 이전에 내가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다. 네. 그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겠죠. 예. 이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들의 조건은 주택을 매각하고 5년이 경과해야 하고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을 따져서 6천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대출받아서 장만할 주택의 제한도 있는데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표현대로 한다면 32평형 이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또 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에 있는 아파트만 대상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인구 50만이 넘는 이런 도시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한 5개 도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창원, 청주, 전주,
뭐 천안, 김해, 포항 이 6개 도시도 포함이 됩니다. 지점장님,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0684님이거든요. 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면은 이 상품 대출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방금 집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되는 건가요? 주택을 매각하고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매각하고 5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상품. 은행의 공유형 모기지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상품은 3, 4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상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손익을 계산하는 시점이 8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 정도. 자, 은행의 되죠. 공유형 모기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7년 지나면 이제 그때 공유를 합니다. 네. 그 상품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은행이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이죠. 손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그건 집주인이 덤태기를 쓰는 거고요. 이익이 나면 이제 은행 대출한 기관하고 이제 집주인이 나누는 건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주택 수의 제한도 받았고요. 무주택자야만 됐으니까. 근데 은행이 지원해서 3, 4월에 나올 수익 공유형은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집이 있는데 이 주택을 주택 말고 내 집이 이런 이유로 필요해서 대출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예전 집을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 됩니다. 조건이 좋네요.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기금의 공유형 주택은 6억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은행 지원 모기지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주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전용 면적도 102제곱미터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점장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네, 생생경제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